1페이지 2주차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1주차에서 조금 이제 포괄적인 범위를 얘기 드리면서 재무상태가 무엇이다 혹은 경영성과가 무엇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은 드렸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먼저 나오네요.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는 기업의 재무상태, 그죠? 재무구조죠. 저희가 1주차 시간에 회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가지는 회계 정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재화라는 것이나 채권이라는 거나 채무를 외부, 그러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재화라는 개념은 재무로 화폐, 돈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채권이라는 건 받을 권리죠. 받을 것이고, 채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줄 의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 1주차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본적인 돈이 필요한데, 현재 내 돈이 나한테 돈이 60만 원 밖에 없다. 60만 원. 근데 실제로 내가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 돈을 40만 원을 빌려와서 실질적인 나한테는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 돈을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맞나요? 아니죠. 실질적인 내 돈은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짜 내 돈은 자본이고, 그리고 남의 돈인 빌려온 거 부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전체 돈인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계 공부를 하실 때는 자산과 자본의 개념을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자산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거다. 그 중에서 진짜 내 돈과 다른 사람 돈이 합해진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주차 때 이렇게 표현을 썼었어요. 기업의 중심적인 건 당연히 뭐다? 자산이다. 그렇죠? 그리고 부채라는 개념과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기업의 중심은 자산인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부채와 자본을 뭐 한 것이다. 합한 거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정말 내 돈에서 남의 돈 합하면 그것이 자산의 개념이 되고, 부채가 얼마냐고 물으면 자산에서 뭐를 뺀 것이다? 자본을 뺀 것이고, 기업의 자본이 얼마냐 물으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죠. 위의 금액을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실질적인 기업, 이제 경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자산을 100원이라는 금액을 예를 들었을 때 그 중에 남의 돈, 부채가 40원이죠. 그럼 진짜 내 돈 얼마가 돼? 60원이라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냐 물으면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이고, 부채가 얼마냐 물으면 자산에서 뭐를 뺀다? 자본을 빼면 되겠죠. 자본이 얼마냐 물으면 자산에서 뭐를 뺀다라는 부채를 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기본 공식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보다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이 세 가지 공식은 자연적으로 암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재무라는 개념 자체를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썼었죠. 재물. 회사에 돈이 얼마다라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재화, 채권, 채무인데, 실질적인 표현은 이 재화, 채권, 채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의미는 같은데 표현 방법만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 2주차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이 먼저 나옵니다. 자산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동그라미 쳐주시고, 재화나 무엇을 말한다? 채권. 여기 있는 이 재화나 채권을 자산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산. 그죠?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기업의 적극적 재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내 것도 있지만 빌려온 거. 경영활동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 자산의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현금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 통화 대형 증권을 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놓은 걸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입출금을 자유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장의 예금을 보통예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위에 세 가지죠. 그걸 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기가 1년 이내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가리켜서 단기금융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지난 1주째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내부 이용자들한테 상세하게 정보 제공이 되는 건 관리회계다. 상대적으로 외부 이용자에게 대략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재무회계라고 그랬어요. 기본 계정 과목에 보시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탕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뭐 현금, 현금성 자산, 바로 밑에 있는 단기금융상품, 쭉 내려가면 매출 채권이라는 거 있죠. 통합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관리회계에서는 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좌 예금을 쓰고 보통 예금을 쓰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씁니다. 근데 재무회계상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관리회계에서는 현금을 따로 쓰고 당제금 따로 쓰고 보통금 따로 쓰는 거야.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부르고요. 실무적으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다 나누어서 쓰는데 재무회계상에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집약된 계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사채, 공채를 샀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했다. 돈을 안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약소금을 받으면 받을럼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럼을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통합계정이죠. 재무회계상에 쓰는.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각 처분하고 돈을 안 받았다?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다. 빌려주는 건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선급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건, 팔려고 사온 거 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업에 장기간 사용하는 책상, 의자 이런 분류들을 비품이라고 그러고요. 영업에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기본적인 건물들을 건물로 표현을 합니다. 영업에 사용하는 땅, 토지죠. 토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업에 사용하는 소모 공구기구나 제품 만들기 위한 기계장치 같은 분류들을 기계장치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 사용하는 승용차나 차량 분류를 차량 운반구다라고 사무용 장부, 볼펜 같은 걸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모품이란 계정 과목을 쓰고요. 수입이나 재고 자산의 매입 과정에서 결제는 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을 미착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향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씩 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계정이 있다라는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주차 마칠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정을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산의 계정 과목 종류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잠깐만 뒷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있어요. 부채라는 설명부터 먼저 보실까요? 기업이 장래에 일정 금액을 갚아야 될 채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을 자산이라고 했을 때 남한테 지급해야 되는 걸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화, 채권, 채무를 지금부터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업의 중심은 분명히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본이 얼마냐가 핵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는 건 전체 자산 중에 자기네 자본, 실질적인 자기 자본, 순자산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정말 내게 얼마인지가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산 부채를 통해서 자본 계산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자산 유형을 봤다면 상대적인 부채도 있을 거라는 거죠. 타인에게 갚아야 될 빚을 말하는데 첫 번째 외상매입금이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볼펜 잡으시고 외상매입금 왼쪽에 갑시다. 외상매입금 반대,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인데 반대 외상매출금이라고 있죠. 외상 왼쪽에 적어보세요. 외상매출금. 자, 적어 쓰세요. 네.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해 지급하는 거예요. 약소금을 발행해 지급하면 그걸 지급어음이라고 해서 부채입니다. 지급어음 반대 약소금 받는 거 있어요. 받을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어음 왼쪽 편에 받을어음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혹시 또 오른쪽 쓰는 거 아니죠?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시나? 네, 왼쪽에서 보세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하면 매입채무라고 하죠. 통합계정인데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합해서 매입채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외상매출금하고 받을어음을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매입채무 반대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돈을 안 줬어요. 미지급금, 돈을 안 준 거니까 미지급한 금액이죠. 미지급금 반대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받지 않은 금액.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상대에서 빌려준 거 자산의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었죠.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요. 계약금을 받은 것을 선수금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선수금 반대 뭐 있다? 선급금 있죠. 계약금을 뭐 한 거? 지급한 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부채를 보고 있는데 정리하고 나면 부채들 왼쪽에 자산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정확하게 외우시고 나면 부채는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별로 안 중요하다. 자산만 정확하게 안다면 부채는 그냥 묻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부채보단 자산 중심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부채 설명된 표 밑에 보시면 부채는 1년 기준, 즉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유동, 비유동. 유동이라는 말은 잘 변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유동적이다? 내 일정 유동적이다. 잘 변할 수, 아니, 모른다는 거죠. 확정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듯이 유동부채라는 건 부채 중에서 자주 변할 수 있는 1년 이내에 금방금방 변할 수 있는 걸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는 걸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저희가 유동과 비유동의 개념은 지금 말고 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할 거고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 부채는 1년 기준에 의해서 단기와 장기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산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정 과목 중에 이렇게 색칠이 있는 것은 통합 계정 과목으로 재무회계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앞 페이지 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자산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산 네모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짝대기요. 똑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자산은 1년 기준에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동자산, 잘 변하는 자산과 그렇지 않는 비유동 자산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산은 1년 기준에 해서 단기와 뭐로 나뉘어진다? 장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기 대금, 장기 대금 이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3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000X1년 3월 5일에 돈을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했죠. 기업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걸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대여를 하다 빌려줬으면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돈 빌려준 돈의 회수 예정일이 언제 받을 것이냐라는 건데 2000X1년 12월 31일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돈을 받겠다라는 경우와 2000X2년 내년이죠. 내년 5월 11일에 돈을 받겠다. 혹은 2000X3년 내후년이 되겠네요. 2000X1년 3월 5일 기준 했을 때 내후년에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5월 11일로 갈까요? 이거 우리가 장부상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 정보 전달이 되셔야 되는데 기업의 기본적인 중심에 유동성 강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동성 강화. 뭐냐면 뭔가 조금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유동성이 뭐냐라는 거죠. 유동성. 표현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00X1년 3월 5일에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 회수할 예정일이 갖기 이렇다. 그럼 이 사건을, 이 거래를 장부에 기록을 할 때 2000X1년 3월 5일에 빌려준 돈을 2000X1년 12월 31일에 받기로 했다면 장부 기록이 단기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대여를 한 금액이 있는데 기간이 뭐라는 거죠? 단기,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기 순이익이 됐었어요. 단기. 이거는 당해 기간이죠. 기초부터 기말까지. 전기 결산기부터 당해 결산기까지인데 이 단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기요, 단기. 발음이 당해 기간과 단기 틀립니다. 그죠? 또 2000X1년 3월 달에 빌려준 돈을 2000X3년 5월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럼 이게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기간이 기니까 단기가 아니라 뭐로 가야 되냐면 장기로 가야 됩니다. 긴 기간 동안 빌려준 돈이죠. 얘는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으로 이 거래나 이 거래는 잘 안 틀립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2000X1년 3월 5일 날 빌려준 돈을
2000X2년 5월 11일로 받기로 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기간이 얼마 이상이다? 1년 넘습니다. 그죠? 14개월쯤 되나? 15개월인가요? 1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줬을 때 회계 처리할 때 1년까지는 단기, 짧은 거다. 1년 지나면 장기, 긴 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걸 회계상에서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상합니다. 분명히 대여 같은 걸 했을 때 계정 과목 자체가 단기가 있고 장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기는 짧은 거고 장기는 뭔데? 긴 건데 1년 이내는 단기고 1년 넘으니까 장기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하여 분명히 2000X1년에서 2000X2년에 3월부터 5월이면 1년 넘는데 장기가 아니라 뭐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단기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기라는 과 장기를 구분하는 이게 짧다 혹은 길다라는 구분하는 게 회계상의 1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부터 1년이나 거래 발생한 날짜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이 아니라 결산일이라고 해서 12월 31일 보편적인 기준의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무상태표 작성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모르겠는데 재무상태표를 결론은 언제 작성한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작성한다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월 5일 날 빌려준 돈을 3월 5일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00X 1년 언제부터?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해서 1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올해 발생한 거래는 내년까지 가더라도 이건 무조건 1년 이내로 본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건 1년이다. 1년이라는 게 오늘부터 1년이 아니고요. 올해 결산일, 바꿔 말해서 올해 우리가 기본적인 과정이 1월 1일인 기초부터 12월 31일이 있다면 중간에 3월 5일 날 대여를 한 것이 여기서부터 1년까지는 단기고 넘어가면 장기다. 이 개념이 아니라 결산일 기준에서 내년 1년까지는 단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넘어갔을 때 장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X1년 3월 5일 날 빌려준 돈이라면 2000X2년 몇 월 며칠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처랑 실무자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준만 잡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산일이다.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이다. 결론은 재무상태표 작성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이해를 해두셔야 실무적으로 잘 안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단기와 장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기 대여금은 짧은 기간이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동자산이 돼요. 1년 이내 현금화 된다는 거죠. 장기라고 얘기하면 얘는 비유동자산입니다. 1년 이내 현금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동성 강화라고 하는 건 기업의 유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현금이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통장 내역 일러드렸죠. 뭐 다 얘기하지 뭐. 제가 땅이 한 3만 평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네. 아무나 갈 수 없는 지리 한거 있고 막 발바닥 다 터지고 다 죽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비무장지대 땅이 있다면 그 땅은 사용할 수 없는 땅이죠. 있어봐야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도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1년 이내 단기간 내에 가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얼마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동과 비유동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게 1년 기준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좀 뒤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죠. 자, 페이지 저희가 넘겨서 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상태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부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받아야 될 채권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것을 부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라는 개념보다는 자본, 기업의 중심은 자산인데 중요한 건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3페이지요.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나와 있는데 자본 등식이 있죠. 자본 등식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 자본은 자산에서 뭐를 빼서
부채를 빼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라는 얘기 드렸고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설명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재무상태에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자산하고 부채와 자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론 회계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 표라는 거죠.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뭐 재무상태 보고서라고도 한다는 내용 나오고요. 재무상태표의 작성 형식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작성하는 상하로 작성되는 보고식 재무상태표와 자산을 차변, 부채, 자본을 대변해 구분해 작성하는 계정식 재무제표가 있는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기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보고식이 아니라 계정식으로 차변과 대변, 왼쪽 오른쪽 나누는 형태로 작업을 학습을 할 겁니다. 페이지 중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기에 왼쪽에 영남상점이라고 나오고요. 2000X년 1월 1일 나옵니다. 1월 1일에 차변에 왼쪽에 자산이 있고요.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죠. 자산과 부채를 이용해서 자본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 상단에 자본 등식이 있고요. 중간에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습니다. 뭐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상태를 얘기를 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개념 얘기했었죠. 기업의 기본 중심은 뭐다? 자산이다. 그리고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산이라는 개념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또 부채라는 개념은 자산에서 뭐를 뺀 것이다. 자본을 뺀 것이며 자본이라는 개념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 구조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신다면 공식 세 가지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본 등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얘죠. 자본 계산하는 거. 이 아이가 자본 등식이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가리켜서 재무상태표입니다. 어렵나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라는 게 뭐냐는 거죠.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냅니다. 저희 교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다 무시합니다. 단어 두 개만 외웁니다. 재무상태와 일정이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해서 기업은 기초와 기말 1년에 2번 작성을 합니다. 재무상태라고 하는 건 아시죠?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건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1주차도 했지만 2주차에서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이 절대조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같이 가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과마다 같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렇죠? 자산은 부채, 자본의 합과마다 같다.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을 아신다면 안 외워도 되실 거고 그게 되신다면 이 공식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산은 부채로 자본이니까 이걸 2번 작성한다는 거죠. 기초가 언제예요? 기말.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니까 1월 1일이다. 1월 1일 언제예요? 기초죠. 우리 회사 기초에 자산이 얼마냐라는 거죠. 저희 교재 중간에 재무상태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단기금융 상품, 매출채권, 상품, 건물에서 자산의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회사가 전체 500만 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부채가 다른 사람 돈이죠. 줘야 될 거. 부채가 얼마라고요? 매입 채무와 단기 차입금이 부채죠.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부채에서 70만 원, 3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부채입니다. 맞나요? 자산이 500만 원에 부채가 100만 원이면 자본이 얼마냐라는 거죠. 자본은
자산에서 뭐를 뺀 금액이다? 부채를 뺀 금액이죠. 자산이 500인데 부채가 100만 원이면 자본은 당연히 얼마가? 400만 원 됩니다. 자, 빙고. 회계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검증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가 해놓고 지가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차변, 즉 왼쪽입니다. 회계상인이 왼쪽을 차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른쪽, 우측을 대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차변과 회필, 예, 죄송합니다. 대변 모르겠어요. 왜 들어온 이름 쓰는지는. 근데 왼쪽을 차변이라 오른쪽을 대변이라. 저희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왼쪽 오른쪽 없습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차변에 자산을 쓰고 대변에 부채 자본을 썼을 때 양쪽의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 500만 원에서 부채 100만 원 자본이라면서요. 같을 수밖에 없죠. 자본이 얼마냐? 400이고요. 부채가 얼마냐? 100만 원입니다. 자산 얼마냐? 합하면 되니까.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보시겠습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뭐와 같다? 합하고 같죠. 그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미 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얘를 이렇게 옆으로 넘어뜨리면 이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볼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말고. 네. 자산, 부채, 자본의 합과마다 같다고 그랬고 내가 이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가 됩니다. 자산이 금액이 변했을 거예요. 원래 500이었는데 700으로 변했다. 부채도 변했을 겁니다. 100만 원이었는데 뭐 150만 원 변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가 되느냐? 기초의 자산이 700이고 부채가 150이면 자본은 얼마가? 550만 원 되죠. 나는 숫자 울렁증, 산수 울렁증, 수학이 어렵다.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좋거든.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자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산도 커지고 부채도 커지고 자본도 커졌다. 재무상태표를 1년에 2번 한다고요? 언제와 기초와. 언제요? 기말. 2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와 기말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기초 재무상태표고요. 이 아이가. 얘가 기말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를 하는데 자산 부채 필요 없다는 거죠. 자산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산 부채는 자본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다면 기초의 자본, 이게 1월이면 이게 기초 자본이죠. 얘가 12월 31일까지면 기말 자본입니다. 기초의 자본이 나한테 400만 원 있었는데 기말 자본이 얼마로 변했다? 550만 원. 자본이 많아진 거야. 커졌어요. 이걸 단기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말의 재무 상태가 자산은 똑같이 700으로 커졌습니다. 자산이 700이야. 부채가 기초에 원래 100만 원 있었는데 얘가 400만 원으로 커졌어요.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되느냐? 300만 원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초의 자본이 400만 원이었는데 기말의 자본이 얼마가? 300이 됐다. 그럼 돈이 어떻게?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작아진 건 뭐냐면 손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실이라는 개념을 비용 수익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우리 회사 재무상태가 올라가면 좋아진 거죠. 내려가면 안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부채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본. 기업의 중심은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뭘 봐야 된다는 거. 자본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커진 건 뭐가 발생한 것이다?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기초보다 기말 자본이 작아진 건 뭐 발생한 것이다?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뭘 나타낸다? 재무 상태를.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건 기초와 기말이죠. 자산 부채가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자본.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기초보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고 기초보다 기말이 작아지면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재 중간에 보시면 그 자산, 부채, 자본 괄호 채우는 표가 있어요. 자산이 500만 원이다. 부채가 200일 때 자본이 얼마냐? 자본은 자산에서 뭐를 빼서? 부채 빼서 계산하죠. 두 번째 줄은 자산이 금액이 없는데 부채가 200이고 자본이 300이다. 자산이 얼마냐?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다? 자본이죠. 자산이 500이고 부채는 몰라. 자본이 얼마냐고. 부채는 자산 빼기 뭐라는 자본이라는 이 표에 대한 문제는 답이 없죠. 뭐 아래 위 보시면 눈치만 좀 빠르시면 똑같으니까 답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는
여기서 이미 우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쵸? 자, 페이지 하단 보시면 아래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자산이라고, 부채를 부채라고, 자본을 자본이라고 꼭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칠 때 봐달라고 했는 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알아야,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인지를 알아야 자본을 계산할 거 아니죠. 기초 자본이 정확하고 기말 자본이 정확해야 단기순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정확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네. 자산을 자산이라 부채를 부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 예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4페이지 예제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를 먼저 봐야 된다. 네, 4페이지 재무상태표 작성 예제 문제인데,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으려면 자산, 부채 아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꼭. 자, 저는 지금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1년에 2번, 기초기말, 자산,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 자본을 비교를 해서 이익, 손실 본다고 그랬어요. 4페이지 예제 문제 보시죠. 다음 영남상점의 기초와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1번 보니까 1월 1일 재무상태 있네요. 시계 1월 1일 재무상태, 그 뒤에 살짝 가로 열어서 기초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기초? 즉, 이 1월 1일 재무상태라는 건 기초 재무상태표, 기초 재무상태라는 거고요. 자료 2번에 12월 30일 재무상태는 기말이죠. 기말. 뒤에 기말 예쁘게 쓰세요. 기말 재무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기초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기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T자가 있다면 차변, 대변, 그죠? 한 번만 더 할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왼쪽에 뭘 써야 될 것이고 자산을, 그리고 오른쪽에 뭐를요? 부채를. 차변에 자산을 쓰고 대변에 부채를 적어서 우리는 뭘 계산을 해? 자본이라는 놈을 계산해야 되는, 이게 중요하니까 자본을 계산해야 되는데,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도 있고 부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쵸? 무엇이 자산이고 무엇이 부채인지를, 자산을 자산이라, 부채를 부채라, 자본을 자본이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겼어요. 자료 1번에 1월 1일 재무상태를 보시면 현금에서부터 어디까지? 미지급금까지 나옵니다. 맞나요? 현금에서부터 미지급까지 나오고요. 자료 2번 역시 똑같은데 현금, 그리고 당좌 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건물까지죠. 현금에서부터 건물까지가 자산이고요. 자, 6개의 계산 과목 첫 글자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첫 번째 글자만 동그라미 6개씩입니다. 네, 걔네가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나머지 세 가지 나왔는 게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그리고 미지급금이 되나요? 그 세 가지가 부채겠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재무상태표는 기초와 기말 1월 1일과 재무상태표 12월 31일 두 번을 작성한다는 거죠. 첫째, 차변에 뭐를 기록을 해? 자산을 기록을 하고, 반대편인 대변에 뭘 기록을 해요? 부채를 기록을 해서 우리는 자산, 부채를 이용해서 자본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초 재무상태 중에, 이 자료 중에 자산과 부채를 구분했었어요. 6개가 자산이고 3개가 부채. 제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금 있죠? 현금. 네, 차변에 자산이니까 140만 원.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당좌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좌 예금 얼마라고요? 120만 원. 세 번째 단기 금융 상품 있네요. 제가 계정 과목 설명드릴 때 단기 금융 상품은 현재 실무에 쓰는 건 아니다. 통합 계정인데 편의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뭐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을 쉽게 바로 쓴다고 그랬어요. 단기 금융 상품이 3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단기 매매 증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 사채, 공채 구입했을 때 처리하는 거죠. 5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팔아는 외상 매출금이 160만 원이고요. 건물이 있네요. 300만 원.
자산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얘네들이 자산입니다. 상대적 부채가 외상매입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외상매입금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기 차입금인가요? 부채죠. 단기 차입금이 80만 원. 세 번째 미지급금, 돈 안 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120만 원 있네요. 이렇게 기초 재무 상태를 가지고 기초의 자산과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지금 기초 자료고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자산입니다. 결론 얘네는 언제 자산이다? 기초 자산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채인데 언제 부채다? 기초 부채죠. 결론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양쪽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냐면 자본이 나온다 그랬죠. 자본.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자본이 바로 무슨 자본이야?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자본이니까 이 자본이 기초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재무상태표 작성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자본을 계산하는 거고요. 제가 기초를 했다면 언제까지 해야 돼? 기말해야죠. 왜? 기초와 기말을 뭘 해야 되니까? 비교해야 되니까. 기말 갑시다. 기말 역시 자산이 있어야 되고 부채가 재무상태에 있으니까 현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을 다 쓴다는 거죠. 현금, 당좌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건물까지 다 쓰시고 나면 자동적으로 부채가 나올 겁니다. 외상매입금과 단기차입금, 미지급금이 써지고 난다면 얘네가 전부 다 자산인데 언제 자산이다? 기말자산이죠. 왜? 언제 거니까? 12월 31일이니까. 그럼 이 부채는 언제 부채예요? 기말 부채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자본이 계산된다. 자본. 그럼 당연히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서 나온 자본이 있을 것이다. 계산되시겠죠? 그럼 이 자본은 언제 자본이야? 기말 자본입니다. 맞나요? 기말 자본.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기초와 기말 두 번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자본 계산해서 기초 자본, 기말 자본을 뭐 해? 비교를 해. 그래서 기말이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비교한다 그래서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요, 두 가지죠. 만약에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를 해서 기초보다 기말이 더 커졌다? 커져서 이건 단기순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기초보다 기말이 작아? 기말이 작아졌다는 원래 돈보다 결과가 작아진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거죠. 마이너스 된 거. 기말이 작으면 이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두 번을 하는 이유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를 해서 단기순 이익인지 단기순 손실인지 확인을 하는데 시작할 때 얘기 드렸지만 자본이 정확하려면 뭐가 정확해야 돼? 자산과 부채가 정확해야 된다.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정리하려면 이것이 자산인지 이것이 부채인지 자산을 자산이라 부채를 부채라 자본을 자본이라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페이지 기초 재무상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나면 하단에 예제 문제 있습니다. 1번 기초자산 총액이 얼마냐? 기초자본금이 얼마냐? 기말 자산이 얼마며 기말 자본이 얼마고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까지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제가 다음 시간에 답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